세상에서 더러워진 횟수가 오래된 사람을 선배라고 한다면 나는 분명 자네보다 선배일 걸세. 오늘의 늙기 전에 읽어야 할 애정소설 119는 피터 박스홀의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1001권에 선정된 과거의 낙인에 지배당한 고독한 영혼 나침의 소세키의 마음입니다. 우선 마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마음은 상편인 선생님과 나, 중편인 부모님과 나, 하편인 선생님과 유서의 세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인간 심리의 변화 과정을 주제로 하며 에고이즘과 죄의 문제와 함께 메이지의 세대의식의 전형을 보여주는 중편 소설입니다. 상편 선생님과 나. 대학생인 주인공은 여름방학을 맞아 가마쿠라 여행에서 친구의 권유로 바닷가에 놀러왔다 우연히 홀로 남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나중에 그가 선생님이라 부르는 묘한 남자를 만나 그의 지적인 면모에 끌려 친분을 쌓게 되는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할 일 없이 다니다 가마쿠라의 해변에서 우연히 선생과 알게 되는데 선생의 말은 주인공을 매료시켜 그는 선생의 집에도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선생의 아내와도 친해지게 됩니다. 그는 나는 고독한 사람입니다. 사랑은 죄악이고 신성한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조차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 염세적이고 어딘가 동떨어진 듯한 말을 하는 선생에게 매력을 느낀 것입니다. 어딘가 수수께끼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데 그는 선생을 따라다니며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중편 부모님과 나.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 돌아온 주인공은 기대 이상으로 즐거워해주는 아버지 앞에 황송해하면서도 불쾌함을 느낍니다. 내키지 않았던 축하연은 메이지 천황의 병 소식으로 취소되고 천황의 사망 소식을 접하자 자신도 병든 아버지의 신세를 심히 슬퍼하게 됩니다. 그는 부모의 희망을 넣어 취직일에 편지를 쓰고 상경하려고 하지만 그 순간 아버지가 쓰러지는데 가난 판정을 받고 서서히 약해져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임종을 준비하게 됩니다. 임종 직전에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을 때 선생으로부터 두꺼운 편지가 오는데 첫머리에 이 편지가 당신 손에 도달하는 순간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요 라는 말을 보고 그는 동경행 기차에 뛰어듭니다. 하편 선생님과 유서. 그 우편은 그가 그토록 알고 싶어하던 선생의 인생관에 영향을 끼치는 과거의 사건들이 적혀있는 유서였는데 선생의 그간 죄책감과 죄의식, 인간 불신이 시작되는 사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은 학창시절 장티푸스로 부모님을 여의고 숙부의 보살핌을 받으며 지냈는데 어느 날 숙부의 딸과 결혼 제의를 거절하자 달라진 태도에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숙부는 현 의원이었는데 선생이 대학교에 들어갈 무렵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을 숙부가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되지만 아버지는 워낙 유지라 재산의 일부만 받아 영가에 처분했어도 평생을 먹고 살 정도가 됩니다. 선생은 이 사건으로 인간에 대해 깊은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껴 다시는 인간을 믿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도쿄로 떠납니다. 도쿄의 하숙집에 머물며 지내던 중 하숙집 아주머니의 온정과 그녀의 딸 시즈에게 호감을 느끼고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마음과 인간을 믿고 싶다는 마음의 대립으로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양쪽 감정으로 괴로워하던 중에 친구 K가 부모에게 의절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는데 K는 자신이 추구하는 도의를 위해선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며 홀로 버티는 인물입니다. 가족들에게 의절당해 모든 지원이 끊어지면서 K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데 이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던 선생은 K에게 하숙집에서 같이 살기를 권하게 됩니다. 그렇게 같이 살게 된 선생과 K는 하숙집 딸 시즈에게 연정을 느끼는데 시즈에게 연정을 느끼는 K를 보면서 선생은 지독한 질투심에 빠져버립니다. 선생은 질투에 눈이 멀어 K에게 시즈를 사랑하는 것은 도의를 이탈하는 행위이며 지금 집중하고 있는 학업에 정진하라 말에 수치심과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숙집 아주머니에게 딸 시즈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해 K를 배신하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K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합니다. K는 유서를 남겼지만 선생을 원망하는 내용은 없었는데 나중에 선생은 자신의 배신도 이유였겠지만 자신과 아가씨가 사라져 다시 홀로 남는 두려움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선생은 어느새 가장되기 싫었던 숙부와 똑같이 사람을 배신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게 된 자신을 깨닫고 깊은 자기 혐오와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K의 자살 이후 결혼하게 된 시즈에게 모든 사정을 말할 용기가 없었던 선생은 지금까지 죽은 듯 살았는데 이것이 아내와 장모에게 탐탁지 못하게 비쳐 모난 눈초리를 받습니다. 그런 눈초리를 받을 때마다 선생은 더 깊은 죄책감과 모멸감에 휩싸이는데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과거의 벗이었던 K의 무덤 앞을 산책하며 찾아가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선생은 그 누구보다 인간을 불신하면서도 끊임없이 믿을 수 있는 인간을 찾는데 그런 와중에 믿을 만한 주인공 나가 등장한 것입니다. 결국 선생은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실토하고 자살을 하는데 천황사망과 노기장군의 순사를 알고 메이지 정신에 따라 순사한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럼 마음에서 기억에 남는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넨 방금 그 남녀를 보고 놀리지 않았나? 그렇게 놀린 데는 사랑을 하고 싶지만 상대를 구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야. 그런 식으로 들렸습니까? 그렇게 들렸네. 사랑의 만족을 맛본 사람한테서는 좀 더 따뜻한 말이 나오는 법이거든. 하지만 사랑은 죄악이네. 알고 있나? 나는 깜짝 놀랐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믿지 않는다는 건 특별히 자네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네. 인간 전체를 믿지 않는다는 거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신의 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을 손을 벌려 안아줄 수 없는 사람, 그가 바로 선생님이었다. 아무튼 날 너무 믿으면 안 되네. 곧 후회할 테니까. 그리고 자신이 속은 안갚음으로 잔혹한 복수를 하게 되는 법이니까. 그건 또 무슨 뜻이지요? 예전에 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기억이 이번에는 그 사람 머리 위에 발을 올리게 하는 거라네. 나는 미래의 모욕을 받지 않기 위해 지금의 존경을 물리치고 싶은 거지. 지금 자네는 친척들 중에 이렇다 하게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지? 하지만 나쁜 사람이라는 부류가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나? 세상에 그렇게 틀에 박은 듯한 나쁜 사람이 있을 리 없지. 평소에는 다들 착한 사람들이네. 다들 적어도 평범한 사람들이지. 그런데 막상 어떤 일이 닥치면 갑자기 악인으로 변하니까 무서운 거네. 그래서 방심할 수 없는 거지. 나는 미래의 모욕을 받지 않기 위해 지금의 존경을 물리치고 싶은 거지. 난 지금보다 한층 외로울 미래의 나를 견디는 대신에 외로운 지금의 나를 견디고 싶은 거야. 자유와 독립과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현대에 태어난 우리는 그 대가로 모두 이 외로움을 맛봐야 하는 거겠지. 누가 먼저 죽을까? 그날 밤 선생님과 사모님 사이에 일었던 의문을 속으로 되뇌어 보았다. 그리고 그 의문에는 누구도 자신 있게 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누가 먼저 죽을지 확실히 안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 사모님은 어떻게 할까? 선생님이나 사모님이나 지금 같은 태도로 있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아버지를 고향에 두고 있으면서도 내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처럼 나는 인간을 덧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인간이 어찌할 도리가 없이 갖고 태어나는 경박함을 덧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적당한 일자리를 얻는 대로 독립해야지. 원래 학교를 졸업한 이상 다음 날부터는 남의 신세 같은 걸 지면 안 되는 거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을 쓰는 것만 알지 버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구나. 아버지는 그 밖에도 이런저런 잔소리를 했다.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했는데 어떻게 된 게 요즘은 부모가 자식을 먹여 살린다니까 하는 말도 했다. 나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나는 어두운 인간 세상의 모습을 기탄 없이 자네에게 보여주겠네. 하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되네. 어두운 것을 가만히 응시하고 그 안에서 자네에게 참고가 될 만한 것을 붙잡게. 나는 차가운 머리로 새로운 말을 하기보다 뜨거운 혀로 평범한 말을 하는 게 살아있는 거라고 믿고 있거든. 피의 힘으로 몸이 움직이기 때문이지. 말이 공기의 파동을 전할 뿐 아니라 좀 더 강력한 것에 좀 더 강하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야. 아주머님은 내가 사는 책의 양을 알고 있었지.
산책을 다 읽느냐고 묻더군. 내가 산책 중에는 사전도 있지만 당연히 대충 훑어보아야 하지만 아직 페이지조차 자르지 않은 책도 몇 권 있어서 나는 대답이 궁했다네. 어차피 필요 없는 걸 사는 거라면 책이든 옷이든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았지. 게다가 여러 가지로 신세를 지고 있다는 구실로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하는 옷이나 옷감을 사주고 싶었네. 그때 내가 받은 첫 번째 느낌은 K로부터 돌연사랑 고백을 들었을 때와 거의 같았네. 내 눈은 그의 방 안을 한번 둘러보자마자 마치 유리로 만든 의연처럼 움직이는 능력을 상실했지. 그 자리에 못 박히고 말았네. 그런 상태가 질풍처럼 나를 통과한 뒤 나는 다시 큰일 났다 하고 생각했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검은 빛이 내 미래를 관통하고 한순간에 내 앞에 놓인 전 생애를 무섭게 비추었네. 그리고 나는 덜덜 떨기 시작했지. 그래도 나는 끝내 나를 잃을 수 없었네. 나는 곧 책상 위에 놓여있는 편지를 보았지. 예상대로 나에게 쓴 편지였어. 정신없이 봉투를 뜯었네. 하지만 안에는 내가 예상한 내용은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더군. 거기에는 나에게 얼마나 쓰라린 문구가 쓰여있을까 하고 예상했거든. 그리고 만약 그것이 아주머님이나 아가씨의 눈에 띈다면 경멸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도 있었네. 나는 잠깐 훑어만 보고 우선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지. 내 가슴은 그 슬픔 때문에 얼마나 판해졌는지 모르네. 고통과 공포에 사로잡힌 내 마음을 한 방울의 물로 적셔준 것은 그때의 슬픔이었지. 현실과 이상의 충돌, 그래도 아직 불충분했지. 나는 결국 K가 나처럼 혼자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갑자기 결심한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했지. 그런 단계를 하나하나 지나면서 남에게 채찍질 당하기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채찍질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 자신이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보다는 자신이 스스로를 죽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 하는 수 없이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거지. 나는 때때로 웃었어. 자네는 이따금 어딘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보여주었지. 그러다가 결국 내 과거를 두루마리 그림처럼 자네 앞에 펼쳐 보이라고 졸라댔어. 나는 그제야 속으로 자네를 존중했네. 자네가 멋대로 내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뭔가를 붙잡으려는 결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지. 내 심장을 가르고 따뜻하게 흐르는 피를 마시려고 했기 때문이네. 그때 나는 아직 살아있었어. 죽는 것이 싫었지. 그래서 훗날을 기약하고 자네의 요구를 물리쳤어. 나는 지금 스스로 자신의 심장을 가르고 그 피를 자네의 얼굴에 끼얹으려고 하네. 내 심장의 고동이 멈췄을 때 자네의 가슴에 새로운 생명이 깃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네.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결심한 내 마음은 때때로 외계의 자극에 펄쩍 뛰어올랐지. 하지만 내가 어떤 방면으로 나아가려고 생각하자마자 어딘가에서 엄청난 힘이 나와서 내 마음을 꽉 쥐고 전혀 움직일 수 없게 하네. 그리고 그 힘이 나에게 너는 뭔가를 할 자격이 없는 놈이라며 억누르듯이 말하지. 그러면 나는 그 한마디에 곧 위축되고 마네. 내가 그 감옥 안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또 그 감옥을 도저히 부술 수 없게 되었을 때, 결국 내가 가장 손쉬운 노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자살밖에 없다고 생각했네. 움직이지 않고 있으려면 모를까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한다면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거지. 나는 인간을 더섭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인간이 어찌할 도리가 없이 갖고 태어나는 경박함을 덧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레이첼입니다. 그럼 제가 소설에 대한 뒷이야기와 작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나츠메 소세키의 마음은 지독하게 고독한 소설인데 상당히 긴밀한 구성을 갖고 있는 작품으로 선편의 의문점들이 하편의 고백으로 풀리는 등 추리소설의 수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해하다는 평이 많은 작품이기도 한데 K와 나의 분석도 상당히 논점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선생의 죽음입니다. 코미야 토요타카는 소호세키와 예술에서 자신의 시대와 자신이 지은 죄의 내적인 관련은 특히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타마이 타카유키는 이들 죽음은 어떤 한 시기의 각인이란 공통점이 있고 과거를 이야기함으로써 메이지에 태어나 자라고 메이지 정신에 의해 배양된 인간을 땅에 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작가와 국가에 대한 헌신으로 메이지 문학의 특질을 보는 입장에서 선생의 자살은 흘러가는 메이지의 정신에 대한 순사라서 상실한 자아에 대한 자기 처벌로 보는 논점도 있습니다. 또한 선생의 괴로움도 메이지라는 시대가 강요한 것이고 메이지 정신이 순수한다는 것은 현재의 자신을 잊게 한 시대와 서로 칼을 들이대는 것이라는 논점도 있습니다. 작품의 시대는 1912년으로 연호가 메이지에서 다이쇼로 바뀌는 때인데 메이지 덴노에서 다이쇼 덴노로 바뀌는 시절입니다. 노기 마레스케의 자결도 작품에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나스메 소세키의 정치 성향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노기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군인으로 러일 전쟁에서 큰 활약을 해서 도고 헤이하치로와 함께 해군의 도고 육군의 노기라고 불린 사람인데 메이지 덴노가 죽자 스스로 자결을 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 일부 극단론자들은 극찬을 했고 승려 나카하라 도주는 장례식에서 만세 삼창을 외친 반면 언론은 야만스러운 행동이라고 비판을 했답니다. 한편 마음은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는데 이시다 아키라가 케이를, 하야미 쇼가 선생을, 미야노 마모루가 화자인 나를, 후아시마 호오코가 선생의 아내인 시즈를 맡았습니다. 나츠메 소세키. 일본의 국민 작가로 불리는 나츠메 소세키는 메이지 유신 이후 새로운 사상을 갖고 등장한 작가들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늦은 나이에 등단했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도 좋은 작품을 다수 발표해 일본 근대 문학계를 대표하는 작가로 손꼽히며 사망한 지 한 세기가 흘렀어도 일본인들로부터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1867년 도쿄의 우시고메 지역 명문가인 나스메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나스메 가문은 유명한 명문가였지만 나스메 부친 때부터 점차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5번째 아들이 태어난 것을 크게 반기지 않았다는데 2살 때 아버지 친구인 시오바라 마사노스케의 집에 양자로 보내집니다. 10살이 된 해에 양부모가 이혼을 하자 친부모의 곁으로 돌아왔지만 부모는 아들이 돌아온 것을 반가워하지 않았고 양부와 친부가 파양 문제로 10년 이상을 계속 다투었다고 합니다. 1890년 도쿄 제국대학에 입학하면서 전공을 영문학으로 정했는데 졸업 후에는 도쿄 고등사범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영국 유학을 떠나기 직전까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1903년 일본으로 돌아와 도쿄 제1고등학교에 영어 교사로 부임함과 동시에 도쿄 제국대학에서 영문학 강좌를 맡았으며 틈틈이 작품 활동에도 전념했습니다. 1907년부터 아사히 신문사 소속 작가로 일하며 교사직에서 물러나 집필 활동에만 전념했는데 아사히 신문에 발표한 첫 연재 소설 우미인초가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일본의 국민 작가로서 식을 줄 모르는 그의 인기가 반영되듯 1984년에 발행된 일본 화폐의 천엔권 모델로 선정되었습니다. 나츠메 소세키에 대해서는 문역들 일본 근대사 이야기 21번째 이야기 일본의 국민 작가 나츠메 소세키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대 내게로 오면 고통과 시련은 모두 다 벗어버리고 그대를 내 가슴에 꼭 안고 사랑을 고백하리라. 그대를 위해 예쁘고 고운 반지를 하얀 손가락에 끼워주고 내 사랑을 그대 마음에 평생토록 꽃 피우게 하리라. 용예원, 그대 내게로 오면